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대는 우리 타이디버스라고 하는 알의 특정적인 생태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타이디버스의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는 타이디버스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서 사용하는 그 여러 가지 함수들, 그리고 마지막은 타이디버스를 이용한 여러 가지 그런 활용 사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타이디버스라고 하는 것이 도입됐던 거에는 뭐 여러 가지 약간의 역사적인 맥락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뭐 R이 됐던 파이썬이 됐던 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주로 R을 얘기하지만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목적하는 어떤 어 태스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하고,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아니면 뭐 쉽게 말해서 논문을 쓰거나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련의 그런 일종의 워크플로우처럼 표시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얻게 되면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시각화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통계적인 그런 검정들을 하고, 차후에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이나 뭐 여러 가지 발표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뭐 우리가 일련의 하나의 이런 흐름으로 표시를 했지만, 사실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하에서 우리가 컴퓨터에게 반복적인 작업들을 지시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형태를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고려할 수 있는 거는,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조건에서 얻게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흐름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 그 데이터들이 결코 하나의 표준화된 포맷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는 거는 그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변환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여기에 넣어놓긴 했는데, 우리가 뭐 모두가 다 일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시대 때 연구를 하는 사람들 중에 뭐 데이터를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다루지 않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요즘 의미에서 뭐 빅데이터 뭐 이런 거 되게 거창해 보이긴 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친구라든지 여러분들의 뭐 부모님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막 되게 화려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 사회가 뭐 데이터 사이언티를 생각하는 거는 또 뭐 이런 막 세상을 조작하고 되게 막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대규모의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침팬지가 굉장히 그 간단한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의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이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작업이냐면 굉장히 간단한 그런 그 데이터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굉장히 간단한 작업으로 하나의 형태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끼리는 농담처럼 우리가 굉장히 이질적이고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얻었지만, 이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형태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원숭이도 하겠다, 뭐 우리 할머니도 하겠다 이런 식의 굉장히 그 간단한 작업들로 데이터 클린징, 데이터를 다듬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고 또 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겪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람들한테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데이터를 클리닝하거나 뭐 우리가 데이터 마사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몇몇 사람들의 이슈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하고 좀 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등장을 했는데, R에서는 이제 타이니버스라고 하는 일종의 생태계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타이니버스라고 하는 건 이 하들리 위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하들리 위컴은 뭐 여러분들과 같이 어느 시점에서는 그냥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들리 위컴이 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이 사람이 유전체 데이터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모델을 개발을 했는데 본인이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함수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그 함수들마다의 필요로 하는 그런 인풋 데이터 같은 것들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들리 위컴이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왜 이런 소위 말해서 삽질 같은 그런 반복적인 일들을 왜 계속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해 보고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기본 문석들에 대한 코헤런트한,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그런 생태계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타이디버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 보시겠지만 이 타이디버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그냥 그 아래 패키지를 설치를 하면 되는데, 사실 이 패키지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코헤런트한 패키지들이 동시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거, 그다음에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거, 그다음에 데이터에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과정들,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의 문법, 그다음에 하나의 데이터의 형태를 사용하도록 이 타이디버스가 고안되고 개발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 타이디버스라고 하는 건 통계학자들이라든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우리 같은 과학자들에게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 시스템을 주는 거,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연구를 발표하거나 아니면 그런 연구들을 리프로듀서블, 그러니까 재현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종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현대 과학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를 개발하거나 발견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관찰했던 이 결과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가. 다시 말해서 연구의 재현성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타이디버스와 같은 이런 철학을 공유하는 일종의 에코시스템 혹은 패키지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타이디버스 같은 이런 철학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뭐 한 10년 전쯤에는 여러분들 뭔가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네이처에 논문을 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을 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당신이 했던 실험을 당신이 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동일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한 3, 4년 후쯤에 이루어졌다 치면 그 3, 4년 사이에 그 분석하는 코드 안에 들어가는 패키지나 이런 것들이 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중간마다 뭔가 약간 그 코드를 사용하는 문법도 변하게 되고 함수도 달라지게 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 패키지가 더 이상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4년 전 이렇게 연구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재현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뭔가 통일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에야 이제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이렇게 이 수업에서 배우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기술들이 있죠. 뭐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뭐 깃허브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실 텐데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연구를 하려고 할 때도 충분히 재현되는 그런 결과를 주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이런 시스템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코드를 짜면 소위 말해서 뭐 우리 집에만 있는 비법 소스 같은 그런 코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코드를 짜도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도 뭔가 통일된 문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타이디버스 같은 이런 패키지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면 비록 코드가 개발세발 짜였다고 하더라도 이 타이디버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딱 보고 아, 이 양반이 이런 이 목적을 가지고 이런 그 의도를 가지고 이 함수를 썼고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굉장히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되게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타이디버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툴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작업들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코드를 짤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뭐 여러분들 다 뭐 코드를 잘 짜시는 분이 있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코드를 거의 처음 배우는 바이오인포매틱스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도 이런 타이디버스를 위주로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다 보면 굉장히 손쉽게 그 프로그래밍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리고 이런 코드들 간의 그런 여러 가지 분석들 간의 연결점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타이디버스의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타이디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뭐 뒤에서 여러 가지 패키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뭐 R을 배운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뭐 제가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R을 배우는 건 결국엔 타이디버스를 배우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R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었고 그 안에서 타이디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작업을 했는데 R과 타이디버스가 동치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R의 거의 기본적인 문법은 사실 타이디버스에서 다 대체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R에 대한 기본을 가르치긴 했지만 타이디버스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R 그런 학습들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빠르게 코드를 배울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디버스의 시스템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타이디버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실험에서 데이터를 얻게 되면 그 데이터를 불러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데이터 임포트라고 부르게 되고, 이럴 때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불러들이게 되는데, 저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랑 그다음에 이거를 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 좀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실험을 하고 나면 데이터가 어떻게 존재를 하나요? 여러분들 보통 데이터가 뭐 내가 뭐 유전체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텍스트의 형태로 존재를 할 거고 대부분 매트릭스 형태로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럴 때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함수로 readR이라고 하는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뭐 실험에서만 얻는 게 아니라 논문에서도 얻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논문에서 데이터를 얻는다. 그러면 엑셀의 형태로 데이터들이 보통 논문에서 제공이 되고 요즘은 뭐 여러분들 네이처나 셀 이런 논문을 읽으면 막 그런 엑셀 서플멘터리 테이블이 막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막 40메가바이트, 막 100메가바이트 막 이런데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열려면 굉장히 더 어려운 그런 굉장히 큰 규모의 엑셀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런 엑셀 파일의 데이터를 열 때, 이 타이드버스 안에서 리드 엑셀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타이드버스 형태로 또 얻어낼 수가 있죠. 우리가 타이드버스가 있기 전에는 이런 엑셀 파일의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이나 CSV로 변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에 그 라테는 이야기인데, 그때는 이제 막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막 저장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하는 과정에서 막 유전자 이름이 막 뭐 마치원 막 이런 유전자가 막 3월 1일로 변경되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이 변경에서도 그런 데이터의 손실이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원래 저자가 만들었던 데이터를 바로 불러들일 수 있는 이런 함수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또 그런 것만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웹에 저장되어 있는, 웹에 올라 있는 데이터들을 뭐 HTTR 같은 것들로 우리가 바로 직접적으로 부를 수도 있고, 뭐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또 많은 경우 그 웹에 있는 데이터들 혹은 기계로부터 나오는 데이터가 XML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또 타이드 형태로 불러주는 그런 함수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부르고 나면 이제 내가 원하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통일된 데이터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두 가지 우리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하나는 tidy라고 하는 어, 단계이고 또 다른 거는 transform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tidy라고 하는 데이터 형태는 tible이나 tidr이라고 하는 이런 패키지의 함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데이터를 부르고 나면 항상 이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변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트랜스폼을 해야 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이 dplyr R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 패키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변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변형을 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다른 추가적인 패키지들이 있지만 뭐 약간 단언컨대 이 디플라이어만 알면 여러분들이 이 타이디버스에서 다루는 거의 80에서 90%가량의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하고 싶어 하는 작업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디플라이어 아래는 뭐 굉장히 무궁무진한 이런 그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런 분석을 해봐야겠다라고 할 때 그런 그 질문을 답해 줄 수 있는 함수들이 대부분 디플라이어 아래에서 온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변경하게 하고 나면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를 해야 되겠죠. 그죠? 데이터를 시각화를 할 때는 ggplot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논문을 보시거나 할 때 여러 가지 막 그런 화려한 그림들이 뭐 전부 다 ggplot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굉장히 상당수 ggplot으로 만들어져 있고 특히나 R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ggplot을 요즘에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죠. 이 ggplot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좀 개념이 약간 까다롭긴 하지만 뭐 익숙해지면 뭐 굉장히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그 패키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들이고 변경하고 시각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조금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교수님,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건 데이터를 뭐 통계 분석도 다 하고 뭐 결과를 다 얻고 나서 시각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나에게 주어진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분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얻은 데이터 안에 뭔가 약간 예상치 못한 오류라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새로운 부분들, 가설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지를 탐색하게 됩니다. 탐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exploratory analysis, 탐색적 분석, 탐험적 분석,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얻고 나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포나 데이터에 따른 가설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통계적인 방법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뭐 예를 들면 내가 두 그룹을 비교를 했는데 두 그룹 안에 분포하는 데이터가 정규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런 데이터에 해당을 한다. 그러면 네, 패러메트릭한 t-테스트라든지 이런 방식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겠죠. 이제 그런 디시전을 내리는 과정이 여기에 있고 그런 디시전을 내리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내가 얻어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통계적인 분석을 적용하는 혹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작업이 특별한 패키지가 필요하냐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R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t-테스트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냥 t-테스트를 t.테스트 써가지고 여러분들 그 안에서 두 가지 이 그룹을 넣어서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t-테스트 함수를 쓰지 않고 왜 브룸이라고 하는 그런 패키지를 써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루는 많은 이런 데이터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들은 하나의 그런 가설만 비교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유전자 발현량의 비교를 한다라고 할 때, 두 그룹의 비교를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한 가지 유전자의 발현량만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 RNA 시퀀싱을 하거나 하면 여러분들은 수만 개의 유전자를 한 번에 비교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원활하게 하는 패키지, 원활하게 하는 그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브룸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t-테스트를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과정이 타이디버스 안에 있는 그런 데이터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들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거는 굉장히 지난 여러 번의 반복되는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프로그래밍화하기 위해서 뭐 펄이라든지 뭐 마그리터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몇 가지 가장 대표적인 예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타이디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이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타이디 데이터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타이디 데이터라고 하는 건 그 데이터를 표현하는 가장 표준화된 방법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건 데이터가 맺고 있는 각각의 변수들, 베리어블들이 컬럼이라든지 아니면 로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테이블 안에 존재하는 그런 데이터들 간의 정보들을 굉장히 모든 사람이 봐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타이디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이디 데이터라는 게 왜 중요하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매니플레이션 툴이나 아니면 시각화 툴, 통계적인 툴을 사용을 할 때, 가장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타이디 데이터들, 컬럼에는 무엇이 존재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그런 피처나 어트리뷰 같은 것들이 이 컬럼에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에는 각각의 그런 샘플들 혹은 내가 관찰했던 이런 기본적인 유닛들이 이 로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각각의 그 로와 컬럼이 만들어내는 셀에는 그런 그 실제적인 측정 값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런 타이디 데이터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타이디버스 안에 있는 그런 패키지들이 이 타이디버스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같은 문법이나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때는 ggplot2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조작할 때 데이터를 트랜스폼 할 때는 dplyer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tidy 데이터를 만들어낼 때는 그 형태를 만들어낼 땐 tidr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강조드린 대로 이 우리가 R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 데이터 분석 과정을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하냐? 타이디버스의 시스템 안에서 존재하는 타이디 데이터로 인해서 통일되고 그다음에 보다 그런 유기적인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타이디 포맷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디 포맷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 테이블 형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로가 하나의 옵저베이션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컬럼이 각각 다른 베리어블들을 갖고 있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와 같은 이런 어, 데이터 프레임이 그 타이디 데이터의 형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슷한 예시로 우리가 또 다른 이런 데이터의 형태를 보시면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죠. 각각의 이런 변인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옵저베이션들이 여기 각각의 로에 들어가 있는 타이디한 형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이디하지 않은 형태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서처럼 이 컬럼에 여기서 보시면 나라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 요거는 동일하죠. 근데 여기서 각각의 컬럼이 일종의 그 밸류들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도 때의 퍼틸리티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서서 보신 것처럼 이어와 퍼틸리티 각각의 변인들이 각각의 컬럼과 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으로 컬럼 안에 존재하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타이디하지 않은 경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이 우리가 분석을 하거나 할 때 여러 가지 함수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컬럼이 그 변인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변인의 값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통용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들마다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다를 거기 때문에 패키지 입장에서 이거를 각각을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뭐 바이오인포메틱스나 지노믹스 분석을 할 때 이런 식의 형태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패키지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뭐 제가 공부를 할 때쯤에는
거의 뭐 이런 식의 인풋을 요구하는 그런 패키지들이 꽤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꽤 많은 패키지들 중에 몇몇 패키지들이 굉장히 그 유전체 분석에 아주 통용되던 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툴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 뭐 재현이 되기도 어렵고 분석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존재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타이디하지 않은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는 이 패키지가 무엇이냐? 디플라이어라고 하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이디버스 안에 있는 디플라이어라고 하는 패키지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함수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정보들 우리가 앞서서 보여드린 타이디버스 형태로 변형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적인 컬럼을 만들거나 할때 뭐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디플라이어에서는 예를 들면 뭐 새로운 그 컬럼을 만들어주는 함수에서 뭐 뮤테이트를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 프레임에서 내가 어떤 특정한 롤을 सब셋하고 싶다. 그럼 필터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롤을 불러내거나 아니면 특정적인 컬럼을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 selec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통일되게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앞서서 얻어냈던 그 살인 사건들의 숫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인 사건의 그런 발생 비율을 그 인구 집단의 숫자와 함께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이제 뮤테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이런 사건의 숫자를 이제 인구의 숫자로 나눠줘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여기서처럼 간단하게 뮤테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 내가 새롭게 지정하고 싶은 이 컬럼의 이름을 여기다 넣은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해서 넣어라. 그리고 나서 이 머더스라고 하는 원래의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해라. 라고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파이디벌스의 기본적인 문법의 사용법들 모두가 다 동일한데 이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부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데이터 프레임을 여기 넣습니다. 그쵸? 데이터 프레임을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태스크를 두 번째 넣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새로운 그 컬럼을 만들어 주는 거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다른 함수들도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작업들을 이렇게 두 번째 위치에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화살표라든지 아니면 뭐 equal sign 그 등보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내가 원래 넣었던 이 함수에 대한 정보를 다시 지정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함수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원래 타이디버스를 사용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디플라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R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mother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total이라고 하는 컬럼을 불러주고, mother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population을 불러주고, mothers에서 rate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해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것과 그 다음에 이 방법 중에 뭐가 더 타이디하냐? 라고 제가 묻는다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코드가 여기도 되게 짧고 여기도 되게 짧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코드가 길어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그 함수들을 써가지고 다른 막 복잡한 코드를 만들면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프레임의 그 변수를 그 이름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뒤에서 제가 뭐 파이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것들까지 고려가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생략을 하고 내가 하나의 분석의 프레임에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단순하게 이 타이디버스 안에서 코드를 짤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특정한 롤을, 옵저베이션을 불러주고 싶다라고 할 땐 필터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내가 아까 지정했던 레이트에서 0.71 미만의 그런 주들만 뽑아가지고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필터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아규먼트, 첫 번째 위치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넣고 두 번째 위치에는 이제 그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태스크를 여기다 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mother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0.71 미만의 그런 주들만 뽑아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싶다. 그럼 mothers filtered라고 하는 걸 새롭게 지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은 내가 갖고 있는 mother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 정보만 남겨둔 채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옵저베이션을 뽑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컬럼에 대한 정보들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select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mothers라고 하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내가 주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에 주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동부인지 서부인지, 그 다음에 그 비율에 대한 정보들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뽑아내서 보면 여기다 뉴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뽑고 0.71 미만만 뽑아내면 이런 식의 정보들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는 롤을 필터하거나 컬럼을 셀렉트하는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R에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디플라이어가 굉장히 강력한 지점을 갖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작업들을 연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아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컬럼을 먼저 선별했고 첫 번째 코드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0.71 미만만 뽑아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그런 작업에서 여러분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머더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주고 그리고 얘를 이 파이프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퍼센트 화살표 퍼센트라는 표시를 쓰고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여기 좀 잘 안 보이니까. 이 파이프라고 하는 요 컴퓨터에 보시면 여러분들 엔터 위에 존재를 해요. 별로 평소에 우리가 절대 쓸 일이 없는 그 심볼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이거랑 화살표를 합쳐가지고 또 우리가 파이프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지금 이제 아래 기본적인 펑션을 들어갔을 텐데 어쨌든 타이디버스 개념 안에 유도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운 다음에 자 그래가지고 보시면 자 mother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주고 그 다음에 셀렉트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아규먼트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아규먼트가 사라지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 아규먼트부터 썼던 것들이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파이프를 쓰게 되면 이 첫 번째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이 부분이 생략이 됩니다. 여기 원래 콜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 이게 조금 잘 안 써지네요. 셀렉트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첫 번째 아규먼트에 들어가야 될 데이터 프레임, 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다가 이제 두 번째 아규먼트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 셀렉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타이디버스의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필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파이프로 해가지고 얘한테 던져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패스해준다라고 하면 이 첫 번째 부분은 여기 앞에서 받은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머더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처음에 셀렉트가 되고 그리고 나서 필터가 됩니다. 연속적으로 이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서 나왔던 작업들이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무엇이 좋냐? 일단 코드가 엄청나게 간단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를 연속적으로 시퀀셜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할 때 이거를 각각의 이 변수로 지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게 뭐 코드 두 줄이기 때문에 간단해 보이고, 그다음에 코드를 특히 처음 짜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변수들을 매번 지정을 하면서 여러분들 코드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 그렇게 짜실 텐데,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변수를 계속 지정하는 게, 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죠? 왜냐면 지금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면 뭐 길어봤자 뭐 20줄, 뭐 30줄 이런 식으로만 코드를 짜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논문을 쓸 정도의 그런 고급화된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럴 때는 뭐 코드가 뭐 300줄 막 엄청나게 길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변수를 그때마다 새로 지정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 변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추적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변수를 저장할 때마다 여러분들 컴퓨터 메모리에 변수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변수가 작으면 상관없겠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변수들이 존재한다.
그런 객체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컴퓨터 느려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가끔씩 컴퓨터 멈추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파이프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결과를 딱 보여주고 하는 게 좋겠죠. 지금 이거는 이제 결과가 여러분들의 R 콘솔에 출력되도록 나오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내가 이 데이터만 그림을 그리고 싶어. 플롯을 그리고 싶어. 그죠? 플롯을 그리고 싶어 하면 여기다 바로 ggplot 펑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ggplot 펑션이 바로 실행이 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막 그림이 그려지겠죠. 막 이런 식으로 막 바 플롯이 막 그려지고 하겠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플롯을 그렸는데 이걸 교수님한테 보여드려야겠다. 그러면 여기다 다시 또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PNG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한 가지 흐름 안에서 PNG 파일까지 저장되는 게 한 번에 딱 됩니다. 그쵸? 이게 이제 타이디버스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예전 같으면 얘에서 얘까지 가는 거 하나 만들고 변수 만들고 얘하고 플롯 따로 만들고 PNG 따로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죠? 이게 지금 굉장히 간단한, 굉장히 작은 데이터라서 이렇게 보이지만 여러분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 파이프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이 의미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파이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요 퍼스트 아규먼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진행이 됩니다.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아마 될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약간 그런 유쾌한 상상은 해보지 않았지만, 네, 뭐 약간 데이터를 이렇게 지정하는 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했던 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살면서 별로 그런 걸 쓸 일은 없으니까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시고 코드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또 흔하게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데이터를 얻고 나면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여러 그룹들에 따라서 뭐 평균이 어쩌고, 뭐 분산이 어쩌고, 표준 편차가 어쩌고, 뭐 최소가, 최대가 어쩌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탐험적인 분석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실험하실 때 뭐 한 가지 그룹만, 한 두세 가지 그룹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룹과 그룹이 중첩돼 가지고 더 많은 그런 복수의 그룹들을 분석을 할 텐데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작업이 뭐냐? 요 서머라이저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남녀가 따로 있겠죠. 그래서 여성만을 보고 싶다. 그래서 여성의 뭐 중간값, 최소값, 최대값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걸 이 서머라이즈 펑션을 쓰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펑션과 파이프를 쓰지 않을 때는 굳이 귀찮게 하이트에서 피메일을 뽑아서 하이트 닷 피메일이라고 한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거기서 요거 하나 넣고 요거 하나 넣고 요거 하나 넣은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서머라이즈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아마 분석할 때 많이 쓰는 경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이 여기서처럼 키를 이제 여성에게서만 한번 비교를 해봤다라고 하면 남성도 이 코드를 또 짜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귀찮죠.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건 귀차니즘을 이제 실현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 성별에 따라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 아까 했던 거를 계산해 보자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더 간단하죠. 아까는 이제 두 줄의 코드로 따야 되는데 이제 한 줄의 코드로만 짜면 되니까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그 크기에 따라서 그 값의 밸류에 따라서도 이제 정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파플레이션에 따라서 정렬해줘.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거. 아니면 DESC, 디센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줘. 약간 여기가 아니라 자 미안합니다. 네,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줘. 약간 이런 식의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을 할 때 뭐 엑셀에서 하는 것처럼 두 가지 컬럼으로 정렬한다. 그럼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데이터를 우리가 탐험적인 분석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상위, 그냥 가장 큰 값이 뭐냐, 하위 뭐냐, 이런 걸 할 때 여러분들이 요탑 n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트의 큰 거의 탑 n이 뭐냐, 정렬은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서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또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어레인지를 넣어서 정렬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이제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이디버스 안에서 이 티블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타이디버스를 쓰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씁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타이디버스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하는데, 이 타이디버스에서 쓰는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티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티블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그냥 보면 데이터 프레임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뭔가 더 강화된 버전의 데이터 프레임이다. 그래서 왜 팁을 뒀냐? 이렇게 여러분들 출력을 했을 때 아까처럼 이렇게 출력을 하면 더 예쁘게 나와요. 이게 지금 팁을이거든요. 그죠? 팁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성별이 뭐 팩터로 되어 있다. 뭐 평균이 뭐 더블로 되어 있다. 더블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소수점이라고 하는 뜻인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더블로 되어 있다. 막 이런 것들까지 나오니까 뭔가 티블이 더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티블을 सब셋하면 티블이 나온다. 뭐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도 그렇긴 하죠. 아, 이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한 가지 컬럼만 सब셋을 하면 벡터로 변환이 됩니다. 근데 티블은 한 가지 컬럼만 सब셋을 해도 티블로 유지가 돼요. 이게 살면서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짜증나고 그 귀찮은 순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컬럼만 뽑을 때 티블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게 뭐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티블은 컴플렉스 엔트리를 갖고 있다. 이건 데이터 프레임과 똑같고, 티블은 그리고 그룹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디냐 여기 그룹 바이를 쓰면 이 그룹 바이를 쓰고 나면 이 그룹이 만들어진 것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 프레임과의 다른 점이다. 그리고 팁은 데이터 프레임 언더스코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펑션을 사용해서 만든다.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우리가 타이드버스를 쓸 때, 파이프를 사용을 할 때, 이 닷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닷이라고 하는 게 이전에 있었던 여기까지 축약된 정보들의 그 전체를 대변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많이 쓰지는 않고, 그냥 닷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지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이디버스를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초급을 좀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게 do라고 하는 펑션이 있습니다. do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타이디버스를 사용을 할 때 어떠한 함수를 굉장히 반복적이고 그룹화된 정보에 사용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do라고 하는 함수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스튜던트라고 하는 팁을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 여기서 내가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 서브젝트 각각의 과목명에 따라서 그룹 바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얘네들한테 평균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한다라고 할 때 요 do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죠. 물론 앞서서 보여드린 서머라이즈를 쓸 때도 이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하나의 예시를 든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do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컬럼을 변환해 주거나 어떠한 계산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함수를 넣는다라고 할 때 이 둘을 사용을 해가지고 반복적인 작업들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예시가 서머라이즈랑 비슷하게 보이는 게 이 알려져 있는 함수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반복적인 거를 쓴다라고 할 때 두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이 예시는 이제 제가 그 우리가 보는 젠코드 데이터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디버스에서는 컨디셔널한 정보들 우리가 아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게 이제 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이런 식의 그 점수 분포가 학생들한테 있다라고 할 때 뭐 90점 이상한테는 A를 줘. 그리고 90점 이하인 애들을 볼 때 거기서 80점까지는 B를 줘. 그리고 그 이하를 볼 때 70점까지 C를 줘. 라고 할 때 요 if else와 같은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타이니버스에서는 케이스 웬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동일하게 이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타이니버스에서 사용하는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between이라고 해서 이제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값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컨디셔널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네, 여기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이디버스를 사용했던 기본적인 함수들을 봤는데 이 사용하는 그런 실제적인 바이오인포메틱스에서 쓰는 그런 툴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타이디버스는 여러분들이 아마 쓰시다 보면 그 기본적으로 하는 그 타이디버스의 함수들을 사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그림이라든지 뭐 분석들을 대부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뭔가 그런 지노믹스의 스페시픽한 그런, 어, 패키지도 뒤에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그런 분석들에 대한 튜토리얼들, 분석들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들이 잘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추천을 드리고자 여기다 넣었는데, 하나 이제 로렌트 가토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요 교과서예요. 요즘에는 이제 그 온라인 교과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그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구글링을 하면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뭐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좀 가르칠 수 있죠. 그 이제 이게 지금 그 보시면 그 RNA 시퀀싱 데이터를 가지고 디퍼런셜 익스프레스트 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뭐 데이터의 그런 발현량의 유전자 발현량의 분포들, RNA식의 발현량의 분포들이 6가지 샘플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 시각화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할 때 내가 있는 데이터로부터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유전자를 뽑고 그 다음에 타이디한 포맷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간의 이런 관계들을 로그 툴로 보여주는 작업들을 한다. 요 한 줄에 지금 코드 안에서 이 작업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그 디퍼런셜 진 익스프레션 분석을 하고 나면 나오는 결과들을 가지고 볼케이노 플롯, 이렇게 볼케이노 플롯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얻어냈던 결과로부터 어떻게 뽑아서 이 그림을 그리는지 지지 플롯으로 여기서 보시면 지지 플롯으로 그림을 그리는지에 대한 코드까지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뭐 예전에 이런 것들 저 때는 그릴 때 이제 여러 가지 코드를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난리를 피웠는데 지금은 한 가지 이 파이프 안에서 이 작업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뒤에 이제 파이프를 넣어서 그 PNG로 저장하는 것까지 하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 코드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 캔서 지놈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그 캔서 지놈을 할 때 가장 고전적으로 많이 하는 분석 중에 하나가 우리가 뮤테이션 시그니처라고 하는 분석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암 환자들은 되게 고유한 그런 형태로 그런 암에 관련된 그런 변이들이 변화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뮤테이션 시그니처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뮤테이션 시그니처 분석은 뭐 나온 지 뭐 10년이 훨씬 넘은 그런 고전적인 분석 방법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이 방법이 이제는 내가 환자에게 얻은 데이터, 그러니까 그 뭐 VCF나 마프와 같은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그 유전체 분석 기계에서 얻게 되면 그 데이터만 넣으면 환자들의 어떤 뮤테이션 시그니처가 있고 계산을 해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각화해 주는 것까지 이 한 번 해줄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시그마이너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타이디버스 에코시스템 안에서 개발된 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캔서 지놈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 그냥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 저희 그 지금 대학도 가지 않은 저희 아이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쉬운 분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좀 툴이 잘 돼 있죠.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뮤테이션 시그니처에 대한 설명이고 이런 뮤테이션 시그니처에 대한 이런 계산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우리가 환자에게서 얻은 데이터를 마프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요 마프 데이터를 불러주죠. 그래서 read 언더스코어 마프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불러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팁을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뮤테이션 시그니처를 바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구해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값들, 계산됐던 중간적인 값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걔가 어떠한 기존에 알려진 뮤테이션들과 뮤테이션 시그니처와 비슷한지 뭐 담배를 많이 펴서 그런 건지 아니면 DNA 레플리케이션의 문제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값을 구해주는 함수도
뭐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그 함수를 바로 뽑아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그 타이드버스 시스템 안에서 진행되는 그런 경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우리 수업 동안 들은 내용을 가지고 그 과제를 하게 되고, 뭐 제가 미리 공지를 드리긴 했지만 이 과제를 이제 제출할 텐데, 그 휴먼 지노 아노테이션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하실 거예요. 이 과제에 대한 내용을 조금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젠 코드라고 하는 휴먼 지노 아노테이션들을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이 젠코드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건 일종의 프로젝트, 일종의 연구, 그 전 세계적인 연구 프로젝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인간 유전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유전자에 대해서 아노테이션을 하는 작업입니다. 아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한국말로 이거를 굳이 번역을 하면 주석화, 뭐 참조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 번역이 별로 그렇게 딱 입에 붙는 것 같진 않고요. 아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름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DNA 안에 수만 개의 유전자가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유전자들을 대부분 알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전히 새로운 유전자를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전자를 새롭게 찾게 되면 그 유전자가 진짜 유전자냐? 그리고 얼마만큼 믿을 수 있냐? 그리고 어디에 존재를 하고 어떤 형태로 생겼느냐? 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형태가 바로 아노테이션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보들, 왜냐하면 유전자라고 하는 위치를 뭐, 뭐,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알게 된 건 아니고, 사실 거의 대부분 알게 됐죠. 휴먼 지노 프로젝트를 통해서. 근데 그때 모두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압으로 새로운 유전자들을 계속 알게 되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젠코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러한 정보들을 레퍼런스 지놈, 참조 유전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인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뭐 인간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뭐 종들도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유전자에 대한 정보들을 담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도 이러한 정보들이 굉장히 하이 퀄러티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젠코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엔코드라고 하는 이 어, 굉장히 대규모의 그런 DNA의 전반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프로젝트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젠코드 안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아노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전자, 프로틴 코딩 유전자, 단백질을 생성하지 않지만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RNA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유전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유전자가 아닌 애들, 수도진들,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그 자동화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일일이 봐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굉장히 정교한 정보들을 넣은 그런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이 데이터 당연히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자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젠 코드를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 생물학을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 바이오인포메티क्스 이제 배우고 싶어 할 텐데, 이 제가 바이오인포메티क्스를 처음 배울 때, 그다음 제가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울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이 젠코드, 이 아노테이션에 대한 정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학생들이 한번 프로그래밍 엑서사이즈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유전자가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데이터의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는지를 알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실습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나면 많은 분석에 도움이 될 텐데 젠코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유전자, 트랜스크립트 엑선 정보를 담고 있고 GTF, 배드 파일, GFF 같은 것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습은 GTF라고 하는 파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진 시퀀스 아노테이션을 담고 있는 파일의 정보이고 이런 말의 약자이고 우리가 바이오인포메틱스를 분석할 때 가장 필수적인 그런 데이터 형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는 유전자, 트랜스크립트, 엑손과 같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각각의 위치나 그런 특성들에 대한 정보들과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치들이 이제 스타트 포지션과 엔드 포지션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유전자나 트랜스크립트 엑선들이 포지티브 스트랜드, 네거티브 스트랜드에 존재하는지 이런 정보들도 있고
네, 각각의 추가적인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정보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컬럼, 이게 지금 컬럼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첫 번째 컬럼에는 어느 크로모즘에 존재하는지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걸 크로모즘이라고 쓰진 않고 시크네임이라고 씁니다. 이거 좀 기억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유전자의 이름을 담고 있을 때 당연하게도 유전자는 크로모즘 위에 있지만 우리가 일부는 크로모즘의 정보를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약간 아리까리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스캐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가지고 일단은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쵸? 약간 마치 넷플릭스에 가면 뭐 기타 분류 그런 게 있나? 어쨌든 약간 그런 것처럼 뭔가 분류되지 못한 것들로 넣어놔요. 근데 크로모점이라고 하는 건 뭐 멜로인지 로만스인지 뭐 코믹인지 호러인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류 체계가 확실한 애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토탈해서 시크네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스인데, 소스가 뭐냐? 이 소스라고 하는 건 내가 아노테이션 할 때 이 정보가 어디로부터 출현을 했는가에 대한 정보이고, 그 다음에 피처라고 하는 건 얘가 유전자이냐, 트랜스크립트이냐, 엑소이냐, 이런 정보죠. 그다음에 위치 정보들이 있고, 스트랜드가 존재하고 있고, 마지막엔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휴먼 지노 아노테이션, 네, 타이디버스로 한번 해보시고, 기한 내에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